안녕하십니까. 좋은 저녁입니다. 오늘은 니체 강좌를 시작하겠습니다. 니체의 선악의 저편 일부 철학자들의 선입견에 관하여 일부 3절부터 오늘 니체 강좌를 시작하겠습니다. 니체의 오늘 이 3장은 일부 3장이죠. 1장 3절이라고 해도 되고 일부 3절이라고 해도 됩니다. 일부 1장 3절을 부터 시작하겠습니다. 3절은 주로 철학자들이 어떤 그 철학자들의 논리가 어떤 경위에서 출발하며 철학자들의 어떤 이성적인 추리가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받고 있는지 정신분석학적인 사고가 들어있는 장이죠. 한글 번역판은 18페이지라고 합니다. 책세상 빨간 책 있죠. 그 번역판은 신대 누나가 18페이지라고 합니다. 거기서부터 오늘 프리드리히 니체의 강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3절, 4절, 3절하고 4절까지 나갈 수 있을지 그건 의문인데 어쨌든 지금 4사람 들어왔네요. 목사님 2분이랑 우리 피터 장로님 미국에서 또 들어오셨고 오늘 4분과 함께 오늘 출발합니다. 오늘 강좌 시작합니다. 내가 오랫동안 충분히 오랫동안 철학자들을 면밀하게 살펴본 이후에 나는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니체는 철학자들을 면밀하게 살펴본 이후에 니체는 다음과 같은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볼게요. 니체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또한 의식적 사고의 대부분이 본능의 행위 아래에서 고려해 봐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심지어 철학적 사고의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합니다.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니체가 철학자들을 이렇게 고찰해 봤을 때 이 철학자들이 말하는 대부분의 의식적 사고, 줄 치십시오. 의식적 사고. 철학자들의 의식적 사고는 레존느멍이라 그래서 불어에서 나왔죠. 레종이라 그러죠. 담배 이름도 있고 이성이란 뜻이죠. 이성적 추론이 바로 철학자들의 의식적 사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의식이라고 하는 말에 거기에 표시를 해놓고 이 의식적 사고 배후에 뭐가 있는지를 니체가 분석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철학자들을 면밀히 분석하고 니체는 다음과 같은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사람들은 의식적 사고의 대부분의 의식적 사고를 본능의 행위 아래로 포섭한 다음에 고려해야 된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의식적 사고 배후에는 본능의 행위가 있다는 겁니다. 이 두 단어를 줄치십시오. 프로이트 냄새가 나죠? 대단한 거죠. 이런 정신분석학이 발달하지 않은 그런 니체의 시대에 이미 니체는 철학자들의 사고를 정신분석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능의 행위, 인스팅크트 테티카이트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본능의 행위 아래에 이러한 의식적 사고의 대부분이 그 배후에 본능의 행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식적 사고를 지배하는 철학자들의 이성 배후에 본능이 있다는 거예요. 프로이트 생각나죠? 의식적 사고 배후에 본능은 뭡니까? 무의식을 지배하는 에너지죠. 그러니까 이미
니체는 철학자들의 이러한 어떤 선입견 배후에, 사고 배후에는 본능적인 게 들어있고, 본능의 행위가 이러한 의식적 사고와 더불어서 생각해 봐야 된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철학자들이 말하는 어떤 그러한 논리적 사고를 그냥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되고, 그 철학자가 갖고 있는 본능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에너지, 본능적 에너지, 감정, 이런 것들의 배후에 이런 것들을 감추고 철학적 추론을 내린다고 하는, 철학자들의 무의식을 해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니체는 프로이트보다 50년 일찍 살았던 사람이고, 40년? 정확한 연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한 세대 앞 사람입니다. 그런데 프로이트보다 앞서서 철학자들을 이미 정신분석학을 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이 절에서 우리가 엄청난 걸 배울 수 있습니다. 그죠? 계속 읽어 나갑니다. 그래서 철학적 사고의, 철학적인 어떤 그 사고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철학자들이 사고하는 철학적 사고 배후에 본능이 있고, 자기도 모르는 본능을 감추고 이러한 사고를 하고 있다는 거. 기가 막힌 교훈을 오늘날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프로이트 이전에 살았던 니체가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정말 혁명적인 어떤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죠. 계속 나갑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유전 알죠? 대대로부터 전해 내려온 유전. 그러니까 유전도 되지만은 이렇게 상속적인 거, 우리가 물려받을 수 있는 유전적인 거, 이런 뜻입니다. 유전과 타고난 것의 관점에서 사람들이 바꾸어 생각했던 것을 우리는 한 번 더 바꾸어 생각해 봐야 된다. 뭔 말인가 하면, 이게 타고난 거다, 이건 유전적인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연관해서 우리는 이런 유전적인 것을 한번 뒤집어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레어넨, 덴켄이랑 같은 뜻입니다. 바꾸어 생각해 봐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저 사람 이건 타고난 거야, 이건 내 본능적인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도 우리는 한번 바꾸어서 생각해 봐야 된다, 이런 뜻이겠죠. 넘어갑니다. 탄생의 행위가 어떤 유전의, 타고난 유전의 전체적인 과정과 진보 안에서 탄생의 행위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처럼, 그런 방식으로 의식이라는 것은 어떤 결정적인 의미에서 본능적인 것과 반대되는 게 아니다. 여기도 정신분석학을 하고 있죠. 우리는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고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유전적인 것이 우리의 의식을 결정하고 있다는 것.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의식은 이러한 유전적인 것과의 어떤 관련해서, 생물학적인 유전과 관련해서도 결코 이러한 것들로부터 벗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성적인 의식을 갖고 있을 때조차도 이런 유전적 본능과 함께 더불어서 이러한 의식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프로이트적으로 말하면 무의식적인 이드가, 의식은 무의식적인 이드와 더불어서 생각될 수밖에 없다는 것. 여러분들 본능적이고 무의식적인 게 유전적인 거예요? 아니면은 의식적인 게 유전적인 겁니까? 의식적인 거는 오히려 이런 본능적인 거를 억압하면서 우리가 사회화되잖아, 그죠? 우리가 사회화되면서 이러한 본능적이고 그 유전적인 이런 것들은 억압되죠, 그죠?
그래야 우리가 사회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지.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의식적인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니체는 유전적 본능이 언제나 의식과 더불어 함께 있으며 철학적으로 냉철한 이성적 의식 역시도 이러한 유전적 본능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다는 거. 참 이러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철학자들의 냉철한 사고에 그렇게 쏘가 넘어가면 안 됩니다. 철학자들 역시도 인간이요. 철학자들 역시도 자기의 본능과 자기의 어떤 그러한 유전적인 연약함, 욕망, 이런 본능, 이런 것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 이게 니체가 가르쳐주고 있는 교훈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철학자들 하면은 뭐 엄청 이성적이다 이러는데 그 뒤에 가면 똥 싸고 오줌 싸고 전부 다 똑같은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죠. 니체 역시도 이러한 철학자들의 무의식을 프로이트보다 한 세대 앞서서 이러한 무의식을 폭로하고 있다는 것. 정말 놀라운 사실입니다. 니체의 이러한 교훈을 우리는 3절에서 계속 읽어 나갈 수 있겠죠. 계속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의식적 사고는 한 철학자의 대부분의 의식적 사고는 계속 번역합니다. 그의 본능을 통하여, 이거 줄 치십시오. 이 줄은 그의 본능을 통하여 은밀하게 인도받고 있으며 그리고 특정한 방향으로 특정한 길로 강요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예를 들면 플라톤이 이데아와 그 다음에 이원론적인 그러한 사고를 하잖아, 그죠? 이데아와 이 세계를 나누고 이데아의 세계에 순수 이성을 올리고 이 세계는 감각에 의해서 우리가 지배되는 세계라고 하는 이런 식의 이원론적 사고를 하고 있을 때조차도 그는 그의 본능에 의해서 어느 정도 움직이고 있었다고 하는 것. 철학자들의 어떤 이런 냉철한 사고 역시도 자기의 배후의 본능을 갖고 자기도 모르게 그런 방식으로 따라가고 있다고 하는 것. 이거를 여러분들이 오늘 배울 수 있습니다. 얼마나 정직한 이야기예요, 그죠? 철학자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 뭐 엄청 이성적이고 냉철하고 이렇게 보이지만 그 역시도 인간으로서 얼마나 약한 약점을 갖고 있겠냐는 거죠. 그 역시 인간이다. 니체 말은 이겁니다. 철학자 역시 인간이고 철학자 역시도 오줌 싸고 똥 싸는 그런 인간이라고 하는 것. 바울 역시도 하느님 앞에 자기의 신 앞에 고백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수 있으리요. 이 고백이 뭡니까? 바울 역시도 인간으로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육체를 가진 자로서 자기의 그 죄의 욕망을 가진 이 육체의 욕망과 끊임없이 하느님의 법과 싸우는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이 점에서 니체가 참 매력적인 어떤 철학자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철학자가 개박살 나는 그런 구절입니다. 오늘 그죠? 재밌죠? 질문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순일 목사님, 류재한 목사님인지 목회하시는 분 같기는 한데, 그리고 오늘 나의 큰형님인 오세훈 형님께서 들어오셨네. 강좌는 안 듣는 것 같고 뭐 잠깐 인사하러 들어온 것 같아요. 계속 진도 나가겠습니다. 대부분의 철학자의 의식적 사고는 그의 본능을 통하여 은밀하게 인도되고 있으며 특정한 길로 강요되고 있다. 이해가 됐죠? 본능에 의해서 자기의 철학적 사유가 지배되고 있다.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자기의 본능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게 역시 철학자라고 하는가. 오늘 참 니체가 가르쳐 주는 게 많죠. 계속 나가겠습니다. 모든 논리학과 논리학의 외관상의 어떤 운동의 자기 지배 배후에는, 요걸 줄여서 이렇게 번역하겠습니다. 오세훈 형님이 하트를 찍어 주셨습니다. 최소한 3분은 들어오셨다는 얘기네. 3분은 이 강좌를 듣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계속합니다. 논리학 배후에, 여러분 논리학이 뭡니까? 논리학이라고 하는 거는 엄청 이성적인 거죠. 그죠?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거죠. 그죠? 이 논리학 배후에, 논리학의 어떠한 그러한 의역합니다. 운동의 자기 지배 배후에는, 논리학의 자기 지배 배후에는 가치평가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논리학 그러면 우리가 수학이라고 그러잖아. 그죠? 오늘날 니체가 다 맞았다는 게 증명됩니다. 그죠? 칼 포퍼라는 과학 철학자도 그랬죠. 모든 명제의 배후에는 확률이 있고, 이 확률 안에는 신앙이 있어야 된다는 거. 수학 역시도 어떤 논리학이라고 하는 이런 수학적인 계산 역시도 인간의 어떤 그러한 판단과 신앙과 신뢰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 이게 바로 오늘날 과학 철학이 주장하는 거겠죠. 오늘날 인지수학 역시도 이런 방식으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학 그러면 그냥 인간의 어떤 감정 없이 그냥 계산되는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이 수학이 명제가 되고 수학적 명제나 논리학이 됐을 때 역시도 그 명제는 판단을 내릴 때 인간의 어떤 믿음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 이걸 칼 포퍼가 우리에게 가르쳐 줬죠. 그죠? 그러면서 열린사회와 적들에서 헤겔과 마르크스의 변증법을 비판하고 있다는 거. 그죠? 거기까지만 오늘은 칼 포퍼는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논리학 배후에도 역시 가치평가가 있다는 겁니다. 가치평가. 니체는 가치평가가 매우 중요한데, 이 가치평가라는 게 뭔가 하면은, 논리학 그러면 우리는 가치평가가 하나라고 생각하잖아. 그죠? 니체한테서의 가치평가는 각 사람의 환경에 따라서 모든 가치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가치평가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베를트 셋중은, 니체의 베를트 셋중은 그러한 뜻을 갖고 있다는 거. 계속합니다. 가치평가가 논리학 배후에 있다. 그 다음에 서 있다고 그러고, 이 가치평가를 다시 설명합니다. 줄 치십시오. 더욱더 분명하게 말하면 이 가치평가는 특정한 생명의 종을, 그러니까 특정한 생명의 종의 보존을 위하여 어떤 특정한 종이 있겠죠. 인간이라는 종이 있겠죠. 호랑이라는 종이 있겠죠. 생명의 종이 각각 다르고, 고양이라는 종이 있겠죠. 이러한 생명의 종의 보존에 대한 요구가 바로 가치평가입니다. 기가 막힌 니체의 어떤 그러한 설명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니체한테서 가치평가는 생물학적인 뜻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종의 보존에 대한 생리학적 요구가 바로 가치평가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철학자들이 어떤 거에 대하여 논리학 배후에 가치평가가 있다 그러고, 이 가치평가는 생명의 종을 보존하기 위한 생리학적 요구라고 하는 거죠. 이 말은 모든 인간의 가치평가, 모든 동물들이 가치평가를 할 수 있다면 자기 종을 보존하기 위해서 한다는 거. 이런 생리학적
심리학적 요구가 바로 가치평가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가치평가는 뭡니까? 우리가 부유한 이러한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 걱정 없이 사는 사람들하고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 돈을 맨날 걱정하는 자의 가치평가와 그런 걱정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자의 가치평가가 다르겠죠. 이제 이해가 됩니까? 이 생명의 종을 보존하기 위한 요구가 생리학적 요구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니체한테서 베르트 셋중이라고 하는 거, 가치평가는 바로 어떤 그 종을 보존하기 위한 생리학적 요구라고 하는 거. 줄 빡빡 치시기 바랍니다. 종을 보존하기 위한 생리학적 요구가 바로 가치평가다. 그렇다 그러면 생리학이 뭡니까, 여러분? 생리학은 정신 분석하고 다른 거예요. 정신 분석은 생리학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똥 마려울 때 쉽게 말하면 화장실 가기 전에 나의 가치평가와 화장실 갔다 와서의 가치평가는 완전 다르죠. 생리학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마르크스 역시도 이러한 생리학적 요구를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니체, 프로이트, 마르크스는 거의 동일하게 갑니다. 그러니까 철학자들이 억압했던 이런 육체적이고 생리학적이고 생물학적인 조건이 바로 우리의 가치평가를 결정한다는 거. 여기에서 어떤 뒤집어지는 게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기독교 신학적으로 하느님의 은총이 없이는 살아가지 못하는 존재라고 하는 거죠. 왜? 육체를 가진 자는 언제나 본능을 갖게 되고 이 본능과 욕망은 언제나 사회적 금기를 넘어서고 있다는 거죠. 이게 프로이트가 가르쳐 준 거죠.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니체만큼 정말 정직한 철학자를 찾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죠? 헤겔 역시도 정신을 이야기했고 그 배후에 어떤 인정을 받으려는 욕망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욕망 투쟁을 이야기했죠. 그죠? 이 점에서 니체는 다른 어떤 철학자보다도 이러한 인간의 생리학적 요구, 본능, 이 본능과 생리학적 요구가 바로 프로이트의 무의식을 결정한다고 하는 것. 이 점에서 후기 프로이트는 니체와 쇼펜하우의 영향을 상당히 받고 있습니다. 오늘 공부 많이 하죠, 그죠? 오늘 프로이트까지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계속 나갑니다. 그러니까 가치평가가 뭡니까? 신디 누나 거기다 정리 좀 해봐요. 가치평가는 특정한 생명의 종의 보존을 위하여 생리학적 요구를 하는 게 바로 가치평가라는 거죠. 이게 바로 니체의 설명입니다. 우리의 가치평가는 우리의 육체적 조건을 벗어나서 초월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배후에는 우리의 육체적 조건을 결정짓고 있는 물질적 조건이 우리의 가치평가를 결정하고 있다는 거죠. 영적인 것을 말하는 목사님들 역시도 그 배후에 물질적 조건이 채워지지 않았을 때 그의 영적인 사역 역시도 이런 조건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 우리가 니체로부터 이런 걸 배울 수 있겠죠. 김은혜 전도사님 오늘 예배드리고 늦었네요. 그런 뜻입니다. 계속 나가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가치평가가 있습니다. 특정한 것이 규정된 것이 규정되지 않은 것보다 더 가치가 있다는 것. 그리고
가상은 뭐죠? shine. 가상은 거짓된 상이라는 겁니다. 아직 확실하게 보이지 않는 그림자와 같은 상을 가상이라 그럽니다. 그렇죠. 너무 훌륭합니다. 신디 누나 완벽합니다. 오늘 패친들을 위해서 니체의 가치평가는 저런 뜻을 갖고 있다는 거. 가치평가, 생리학적 요구라는 거죠. 그죠? 참. 재미있는 오늘 수업입니다. 그죠? 계속 나갑니다. 규정되지 않은 것은, 규정된 것은 규정되지 않은 것보다 더 가치가 있고, 가상이라고 하는 것이 진리보다 덜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 이런 방식으로 철학자는 가치평가를 내렸다고 하는 거죠. 그죠? 규정된 것은 규정되지 않은 것보다 더 가치가 있다. 누가 말했습니까? 칸트가 얘기했어. 칸트 이전에 칸트의 선생이 있습니다. 그죠? 슐즈라고 하는 그 철학자가 규정을 이야기했고, 칸트는 이걸 받아들여서 규정된 것과 규정되지 않은 것을 구분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몰랐죠, 여러분. 이거 칸트 얘기하는 겁니다. 규정된 것이 규정되지 않은 것보다 더 가치가 있고, 가상이 진리보다, 이건 플라톤입니다. 진리보다 덜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 이러한 두 개의 명제, 그리고 이러한 평가들은 그것들의 우리에게 이러한 가치평가들의 규제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규제를 내리잖아요. 철학적으로. 니체가 살았던 서구의 사람들은 진리가 가상보다 더 가치 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했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이런 가치평가, 이러한 가치평가는 우리에게 규제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가치평가는 단지 전경을 이루는 평가에 불과할 수 있을 것이다. 포덜그룬트 셋 중에 불과하다. 뭐죠? 정경이 뭐야? 정경의 반대말이 배경이죠. 정경은 눈에 다 보입니다. 그죠? 배경은 우리가 정경의 뒤를 봐야 되는데, 배경은 보일 수도 있고 못 보는 자가 많습니다. 정경의 가치평가라고 하는 것은 피상적 가치평가라는 뜻으로 여러분들이 거기다 바꾸어 쓰십시오. 거기 번역이 뭐라고 됐는지 저는 모릅니다. 저는 그 책도 없습니다. 저한테. 정경의 가치평가에 불과한 것이다는 피상적인 가치평가에 불과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칸트가 말했던 규정된 것이 규정되지 않는 것보다 더 가치가 있고, 진리가 플라톤적으로 진리가 가상보다 더 가치가 있다라는 이런 식의 가치평가는 피상적인 평가에 불과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니체는 말하고 있습니다. 정경의 포덜그룬트 셋 중 전경적 평가를 여러분들은 피상적 평가로 바꿨어도 이게 훨씬 더 좋은 번역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계속 나갑니다. 정경의 평가에 불과할 것이다. 그리고 이걸 다시 니체가 동격으로 사용했습니다. 이런 피상적 평가는 뭔가 하면 특정한 종류의 어리석은 행위라고 말하고 있어요. 특정한 종류의 단순성, 여기 뭐라고 했는가 하면 나이젤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종류의 단순한 바보와 같은 단순성, 이런 것들이 바보스러운 평가일 수도 있다. 니체는 이 두 개 역시도 선입견, 칸트와 플라톤의 어떤 그러한 배후에 들어있는 본능에 의해서 지배받는 그런 평가에 불과하다. 어리석은
단순성에서 나온 평가에 불과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계속 나갑니다. 이것이 보통 우리와 같은 그런 존재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로 하듯이, 그러죠? 우리와 같은 그런 인간은 이런 바보와 같은 단순성을 가져야 살 수 있을 때가 많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가상이 진리보다 더 가치 있을 때가 있다는 거죠. 니체는 규정되지 않는 게 규정된 것보다 더 가치가 있을 수 있다는 것. 니체는 뒤집어서 사유하고 있다는 거죠. 이걸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는 표면적으로 되어 있어요. 좋은 번역입니다. 그러나 독일어는 그런 뜻으로 나와 있지 않아요. 신제누나. 독일어는 정경, 포덜그룬트셋중, 직역하면 배경의 반대말인 정경이 있죠. 앞의 배경, 앞의 배경을 이루는 평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번역입니다. 이렇게 사유하면은 저런 번역이 나올 수 있어요. 어느 정도 의역한 번역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와 같은 인간의 종의 보존을 위하여서 이런 일종의 특정한 종류의 바보스러운 단순함이 필요할 수도 있다, 이런 뜻입니다. 맞죠? 우리는 삶에서 가상이 진리보다 더 가치 있을 때가 많지 않나요? 그렇잖아. 우리가 진리를 알았을 때, 우리가 진리를 견디지 못해서 우리는 문학과 예술이 필요한 것 아니겠어요? 이 점에서 우리는 진리를 직접적으로 직면하지 못하고 예술과 문학이나 문학 작품과 같은 이러한 예술 작품을 통하여 우리는 진리에 간접적으로 직면할 때가 많다는 거죠. 우리가 푸시킨의 이야기를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그래서 가상은 진리보다 더 가치 있을 때가 있다는 거. 역으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이 점에서 철학자들의 말이 전부 다 진리가 아니다.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니체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니체가 이 점에서 예술가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철학자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계속 나갈게요. 곧 다시 말해서 인간이 사물의 척도가 아니라는 것을 가정한다면, 맞죠? 인간이 사물의 인간이 사물의 척도입니까? 오늘날 니체 말이 맞지 않나요? 인간 중심으로 오늘날 돌아갑니까? 자연이 지금 반란을 일으키기 시작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오늘날 철학이 뇌과학뿐만 아니라 철학이 인간 중심 말고 자연 중심, 우주 중심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말하는 자들이 오늘 상당히 많습니다. 인간이 이 사물의 척도가 아니라고 한다면, 니체의 기가 막힌 마지막 이 3장의 발언은, 3절의 발언은 대단한 거죠. 그죠? 인간의 사물의 척도가 아니라고 한다면, 과연 우리가 이런 척도에 근거한 진리관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없다는 거죠. 그죠? 인간이 만물의 사물의 척도가 아니라는 것이 가정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때때로 이러한 어리석은 이러한 플라톤과 칸트의 명제를 뒤집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 이게 니체가 오늘 가르쳐 주고 있는 그러한 3절의 교훈이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예도의 어떤 그 코멘트를 달고 4절로 넘어가겠습니다. 기가 막힌 말이죠. 그죠? 자, 여기에서 3절에서 우리의 주제가 뭡니까? 3절의 주제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철학자들이 말하는 이성적 추리,
철학자들이 냉철하게 판단을 내리고 있는 이성적 출입 배후에는 철학자들의 본능적인 것이, 그리고 철학자들의 유전에 의해서 영향을 받은 욕망과 같은 것, 본능적인 것이 바로 그의 냉철한 이성적 추론을 무의식적으로 인도하고 있다는 것. 이 점에서 철학자의 명제는 사물의 척도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완전 다 해체돼 버리는 거죠. 그죠? 참. 이 점에서 여러분들이 철학을 상당히 오해하고 있다는 게 드러나죠. 그죠? 삶의 철학. 배울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죠? 니체는 이런 식의 주장을 했던 겁니다. 우리 역시도, 우리가 여기에 또 성직자들이 좀 있으니까 설교하고 양복을 입고 자기 자신의 어떤 영적인 걸 강조할 때 우리의 배후에는 육적인 것이 자기도 모르게 영적인 것의 해석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 이 점에서 우리가 인간이라는 것을 바울과 같이, 바울 사도와 같이 우리가 인간임을 끊임없이 신 앞에 고백하면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 이 점에서 니체는 상당히, 그죠? 중요한 교훈을 줄 수 있는 철학자라고 할 수 있겠죠. 모든 인간에게. 우리는 그런 인간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 구상희 선생님 철학 강의 어렵다고요? 처음 들으니까 그렇고, 이거 쉽게 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들어오셔서 어려운데 참고, 들어주셔서. 지금 영국에 계세요? 전에 전시하는 것 같던데. 구상희 선생님도 예술가죠? 영국에서 전시하시나? 하여튼 거기에 적어 놨더라고. 자, 4절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4절. 신디 누나. 4절로 넘어갑니다. 4절. 자, 4절. 하나의 판단의 어떤 오류는, 판단이 잘못됐다는 것은, 판단의 오류는, 판단이 잘못됐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판단에 대한 이의 제기가 아니다는 겁니다. 어떤 판단이 잘못됐다는 것은 어떤 판단에 대해서 우리가 이의 제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의 제기, 아인반트게겐, 어떤 판단에 대하여 이의 제기를 하는 게 아니다. 판단이 오류가 났고 판단이 잘못된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판단에 대하여 이의 제기를 하는 게 아니다. 오케이? 넘어갑니다. 뭔 말을 하려고 그러죠? 이 점에서 우리의 새로운 언어는 아마도 가장 낯선 것처럼 그렇게 들린다. 가장 낯설게 들린다는 거죠. 이 말은 어떤 판단에 오르는 그 판단에 대한 이의 제기가 아니다. 이 말은 니체가 말하고 있는데, 보통 사람들은 잘못된 판단은 어떤 판단에 대하여 반대하는 거라는 뜻인데 니체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것에 있어서 우리의 새로운 언어는 가장 낯설게 들린다는 거죠. 맞죠? 니체가 갑자기 이렇게 자기의 어떤 판단에 대한 어떤 이론을 뒤집어 놓고 있습니다. 지금 잘못된 판단이라고 해서 어떤 판단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니체는. 이거는 어떤 이 점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언어는 가장 낯설게 들린다라고 하는 것. 판단을 뒤집어 버리고 판단에 대한 이론을 뒤집어 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판단이란 말, 우어타일인데, 여러분들이 영어를 읽으면 저지먼트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저지먼트. 근데 사실 독일어를 보면요, 예도는 그 단어만 봐도 누구 건지 다 나옵니다. 여기에서 판단은 칸트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거기 안 나와 있죠. 원문에는 안 나와 있는데, 판단이란 단어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범주론을 따라서 니체가 사용했던 단어죠. 이 점에서 이 판단이라는 이 개념이 나오면 칸트를 생각해야 됩니다. 언제 판단이, 누가 판단을 내립니까? 칸트를 좀 알아야 이걸 이해하니까 판단은 언제 내리는가 하면은 선언적 종합 판단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의 오성 안에 이미 범주가 있고 대가리 속에 바깥에서 들어온 사물이 감각 직관을 통해서 들어온 사물이 우리의 오성의 범주와 만나서 오성이 가서 이 표상을 바깥에서 들어온 표상을 붙잡으면 이때 판단이 일어납니다. 이 판단이 일어날 때 이 붙잡은 것을 칸트에 따르면 나는 생각한다라고 하는 나의 주체 배후로 판단의 내용을 아래로 포섭합니다. 이때에 주어가 생기고 수어가 생기죠. 왜? 판단은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다라고 하는 주체 아래로 포섭할 때 이 내용이 바로 이 다른 사람이 판단을 내리는 게 아니라 나의 주체가 판단을 내리는 거죠. 그래서 그 판단은 주체라고 하는 판단을 내리는 주체가 주어고, 왜? 내가 판단을 내리니까. 주어고 바깥에서 들어온 사물은 수어가 된다고 하는 것. 이 점에서 여기서 계산은 이 두 개를 이어주는 이 존재 개념을 또 하이데거가 갖고 갔는데 이 칸트를 또 하이데거가 까잖아요. 그걸 아도르노가 또다시 뒤집는다고. 여기서 딴차랑 얘기하면 또 재미없으니까. 참 깊습니다. 그죠? 판단은 칸트가 내려. 이때 판단이 일어난다고 칸트는 말이야. 왜 그럼 선언적 종합 판단이냐? 왜냐하면은 대가리 속에 있는 범주가 판단을 오성의 범주가 판단을 내리는데 이 오성의 범주는 인간이 경험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경험 이전에 선언적으로 대가리 속에 주어져 있다라고 선천적으로 경험과 상관없이 주어져 있다라고 칸트가 말했죠. 이 점에서 대가리 속에 있는 순수한 것, 바깥으로에서 들어온 경험적인 것, 이 두 개가 만나서 어떤 판단이 내려진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선험적이라고 하는 거죠. 경험 이전에 있는 판단, 경험 이전에. 그러니까 바깥에서 들어오는 감각 직관도 선험적인 거고 오성의 범주도 선험적인 겁니다. 칸트한테서. 그죠? 이 점에서 선험적 종합 판단이죠. 재미있는 겁니다. 판단은 칸트의 개념, 정리. 그렇죠. 신디 누나. 정리 계속 하고 있죠. 잘 따라오고 있습니다. 니체가 쉬운 것 같지만 이렇게 철학자들을 그냥 막 써버리니까 읽었다고 말은 하지만 뭔 말을 하는지 철학적인 내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니체를 이해하고 앉아 있다라고 거짓말로 말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주일마다 니체는 목사들한테 밥으로 양념처럼 씹히고 있지만 사실 그 목사들보다 복음서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자가 니체요. 니체 역시도 교회를 향하여 니네들이 바로 성서를 믿고 하느님을 바로 믿으라라고 하는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그런 철학자라고 하는 건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니체의 전집을 모르고 있고 니체의 이런 철학적인 깊이와 그런 것들을 소화하지 않은 채로 니체를 피상적으로 알 때에 니체를 오해하고 오늘 또 밥 먹듯이 씹어대는 그런 술안주와 같은 존재로 교회에서 그렇게 씹히는 그런 철학자라고 하는 거. 참. 그러나 제 강좌를 듣고
또 니체를 사랑하고 인문학을 사랑하는 그런 목사님들은, 성직자들, 신부님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겠죠. 신부님들은 그래도 소양이 있지 않나? 다는 모르겠지만. 자, 계속 나갑니다. 재밌어요. 자, 문제는 이러한 판단이 얼마나 삶을 촉진시키고 삶을 보존하며 종을 보존하고 아마도 심지어 종을 사육하는지, 이게 바로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거죠. 이해가 됐죠? 뭔 말인지 알려줄게. 판단이 가짜냐 진짜냐를, 가짜냐 진짜냐 오류냐 아니냐를 칸트가 얘기했잖아요. 그죠? 오류 판단이다, 오류 판단이 아니다. 어떻게 돼? 바깥에서 들어온 사물이 이걸로 포섭될 때 들어온 그 사물의 상은 물 자체가 아니잖아요. 끊임없이 그것은 어떤 물 자체로부터 벗어난 현상이잖아. 그죠? 칸트한테서. 그리고 이 판단은 언제나 맞는 게 아니에요. 그죠? 오류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이 말은 이런 깊이가 있어요. 이런 칸트와 같은 어떤 명제가, 논리학의 명제가 어떤 주술관계에 의해서 오류가 판단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야. 지금 이런 판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니체는. 판단의 중요성은 뭐냐? 삶을 촉진시키느냐? 그 판단이, 아니면 삶에 도움이 되느냐? 생물학적 종을 보존하느냐? 생물학적 종을 길러내느냐? 삶을 촉진하고 삶을 보존하느냐? 이게 바로 판단의 중요성을 결정하는 결정체라고 하는 거. 칸트를 까는 겁니다. 몰랐죠? 알 리가 있나? 여기 하나도 안, 혼자 이런 하나도 몰라요. 지금 칸트 얘기하는 거. 칸트는 이래 나갔는데 이 판단의 개념을 니체는 바꿔버리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바꿔버리죠? 지금 판단의 오류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판단이 중요하게 되려면 삶을 촉진하고 그 삶을, 우리의 인간의 삶을 보존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판단의 중요성이 결정된다라고 하는 것. 이게 바로 니체의 어떤 그러한 칸트적인 판단을 뒤집어 놓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대가리 속에 들어있는 5성의 12범주에 의해서 결정되는 판단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촉진시키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판단의 진위가 아니라 그 판단의 중요성과 하찮음이 결정돼야 한다는 거. 니체가 완전 바꿔버리죠. 여러분, 칸트를 거기다 정리하십시오. 계속 나갑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근본적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하는 성향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니체는 뭐라고 주장하는가 하면, 가장 잘못된 판단은, 여기 나오네, 선천적 종합 판단이 여기 나오네요. 선천적 종합 판단이 니체가 볼 때는 제일 오류가 많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거 없다는 겁니다. 그런 거. 선천적 종합 판단, 네 대가리 속에서 5성을 통해서 내리는 이따위 판단, 이게 제일 잘못됐다는 겁니다. 니체가 볼 때는 왜? 그 5성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그 판단의 배후에는 욕망과 삶의 직접적 관계를 맺는, 삶의 움직임의 역동성에 직접적 관계를 맺고 있는 인간의 욕망이 빠져 있어요. 칸트의 5성에는. 맞잖아. 욕망과
본능이 빠진 판단이라는 거야. 이런 삶에 대한 이러한 욕망과 본능이 빠진 이런 판단은 가짜라는 거죠. 그래서 칸트가 말하는 선천적 종합 판단이라는 것은 가장 오류가 많은 그런 판단이라고 하는 거죠. 따라올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가장 오류가 많은 판단은, 가장 잘못된 판단은 바로 우리에게 가장 필수적이라고 하는 것, 우리에게 가장 없어서는 안 될 판단이라고 하는 거죠. 왜죠? 철학자들이 이미 말했으니까. 칸트가 말했으니까. 위대한 철학자들이 이렇게 말했으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에 방해가 돼도 그렇게 믿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게 니체가 오늘 아예 그냥 칸트를 조지려고 작정을 한 거예요. 니체는 칸트와 헤겔을 까면서 데카르트 이 세 명을 조지면서 삶의 철학을 이야기하겠죠. 계속해서, 그죠? 여기는 플라톤도 들어갑니다. 자, 계속 나갑니다. 이 가장 잘못된 판단은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판단이라고 하는 것. 계속합니다. 그리고 논리적 허구의 인정이 없다면, 계속합니다. 논리적 허구를 어떤 논리적인, 일단 이걸 참 또 니체는 논리적인 걸 왜 허구라고 하는가 하면, 논리 안에 허구가 있고 이게 아니고 논리를 허구라고 합니다. 그 논리학 자체가 허구예요. 니체한테. 왜? 삶은 논리가 아니기 때문이죠. 이해가 됐죠? 그래서 논리적 허구를 인정하지 않고 논리적 허구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무조건적인 것. 오늘 칸트 또 해줘야 됩니다. 무조건적인 것. 이걸 칸트는 무제약자, 어떤 것에 의해서도 제약을 받지 않는 무제약자라고 번역합니다. 칸트를 또 오늘 해줘야 되네. 무제약자, 무조건적인 것. 무조건적인 것과 자기 자신에게 동일한 것. 칸트가 말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순수히 발명해낸 이 세계에 대해 근거하여 이 세계의 실제를 측정하는 것이 없다면, 계속 칸트네요. 없다면, 그리고 수를 통하여, 칸트입니다. 이것도 수를 통하여 인간의 지속적인 위조가 없다면, 그렇다면 인간은 살 수 없을 것이라고 하는 것.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칸트가 없다면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 됐죠? 나중에 설명합니다. 오늘 이거 끝내야 되니까. 그리고 잘못된 판단을 포기한다는 것. 그것은 삶을 포기한다는 것. 그리고 삶을 부정한다는 것일 것이라는 것. 이해가 됐죠? 지금까지 여기에서 이 명제는 이런 뜻입니다. 가장 잘못된 선천적 판단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판단이라고 하는 거. 왜? 칸트가 말했으니까. 두 번째 나갑니다. 칸트가 말하는 논리적 허구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칸트를 거부한다면. 두 번째,
칸트가 말하는 무제약자, 곧 자기 자신에게 동일한 자에 대한 순수히 발명된 무제약자의 세계에 근거하여 이 세계의 실제를 측정하지 않는다면, 칸트가 이래 했어요. 칸트를 거부한다면, 또 합니다. 이 세계, 수를 통하여 이 세계를 지속적으로 날조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인간은 살아갈 수 없을 것이라고 하는 것.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칸트의 판단을 포기한다는 것은 곧 삶을 포기하는 것이요, 삶을 부정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 다 하고 다시 돌아옵니다. 이러한 비진리를 삶의 조건으로, 칸트가 말하는 이런 비진리를 삶의 조건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하지만 가장 위험한 방식으로 익숙한 가치평가의 감정에 저항한다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이것을 감행하는 철학은 이로써 오직 이미 선악의 저편에 자신을 세우는 것일 것이다. 기가 막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죠? 선악의 저편에 자신을 세우는 건 누구예요? 칸트가 선과 악을 확실하게 분리하잖아. 그죠? 선이 뭡니까, 선이? 최고 선이 요구하는 게 뭐예요? 보편적 이성 법칙에 따르는 거죠. 그것은 칸트가 뭘로 갖고 갔죠? 예수의 황금률을 보편적 이성의 최고 법칙으로 갖고 갔죠. 이것에 따르는 자만이 그는 선한 자가 될 수 있다 그랬죠. 행복한 자. 근데 욕망을 억압하고 그 배후에는 본능을 억압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배후에는. 이런 칸트를 거부하는 것은, 줄 빡빡 치셔요, 선악의 저편에 자기 자신을 세우는 것이다. 여기서 이걸 거부하는 철학자가 누굽니까? 니체 자신이겠죠. 재밌죠? 이 깊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4절도, 그죠? 이제 칸트, 그러니까 뭔 말인가 하면은, 다시 이제 설명합니다. 선천적 종합 판단은 거짓인데, 니체가 볼 때는 우리에게 지금 현재 가장 필요 불가결한 것이라는 것. 그죠? 맞죠? 니체의 시대에. 두 번째는 이래 말합니다. 논리적 허구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거기다 줄 치고 쓰십시오. 신디 누나, 거기다가 쓰셔요. 밑에다가. 논리적 허구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여기다가 뭐라고 쓰는가 하면은, 칸트의 오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받아 적으셔요. 칸트의 오성을, 저 지금 여기 합니다. 여기. 요 부분. 요 부분. 칸트의 오성을, 보이죠? 칸트의 오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요렇게 고치십시오. 계속 나갑니다. 두 번째, 무제약자, 곧 자기 자신에게 동일한 자, 무제약자의 순수하게 발명된 세계에 근거하여 실제를 측정하는 것이 없다면, 이건 설명이 필요합니다.
자, 무제약자를 설명해 드릴게요. 무조건적인 자. 참 어렵습니다. 칸트. 여러분, 독일 철학을 뚫지 않고 오늘날 포스트 모던을 얘기한다는 것은 코가 웃을 일입니다. 여러분. 칸트부터 헤겔을 넘어서 마르크스 1차자로 가끔 읽는 것. 하이데거를 뚫는 데는 여러분 기본이 10년이 넘게 걸립니다. 정말 거짓말이 아니야. 제가 헤겔을 읽은 게 몇 권 안 돼요. 제가 읽은 것도. 제가 헤겔을 읽은 건, 독일어로 읽은 건 헤겔 미학 2권, 헤겔 논리학 2권, 그 다음에 정신현상학 5권밖에 안 돼요. 저는 딴 거 헤겔 안 읽었습니다. 물론 2차 자료로 뭐 역사철학이라든지 그런 건 다 읽었죠. 칸트, 판단력 비판, 실천 이성 비판, 순수 이성 비판 3개, 이 외에 이 이성의 종교 안에서, 한계 안에서의 종교, 그거 읽고, 그 다음 형이상학 읽고, 그거밖에 안 읽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이데거도 주저밖에 안 읽었어요. 5권. 그런데 10년 넘게 걸립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죠? 왜 그런지. 이 부분에서 무제약자라고 하는 거를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무제약자라고 하는 거는 칸트한테서 자기 자신과 동일자를 의미하는데, 무제약자라고 하는 거는 이런 겁니다. 이성 안에서 칸트가 오성과 그 다음에 감각에 의해서 만난 것, 이것이 만나서 선험적 종합 판단을 통하여 나는 생각한다로 포섭될 때, 이 자아가 비로소 이 주체가 내가 바로 이걸 판단을 내리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때 자아는 2개로 갈라지는데, 하나의 자아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반성할 수 있다는 거죠. 2개의 자아가 동일자가 되면 무제약자가 됩니다. 그 이유는 자기 자신을 꽃을 바라보는 자기를 반성하는 자아는 끊임없이 오성에 잡히지 않는 자아예요. 이 관점에서 이걸 칸트는 아페르셉지온이라 그러는데, 그 아페르셉지온이 뭔가 하면은 통각이라 그럽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봐. 여러분들이 반성을 하잖아요. 반성을 하면 신디 누나가 명상으로 들어갔어. 자기 자신을 대상화시킬 수 있죠. 대상화된 자아는, 대상화시키는 자아는 대상화된 자아를 인식할 수 있죠. 당연히. 그러나 자기의 인식 대상이 된 이 자아는, 자아를 바라보고 있는 이 자아는 결코 오성의 범주에 잡히지 않습니다. 이 점에서 칸트는 이 자아를 이성이라고 불렀고, 이것을 보편자로 갖고 갔습니다. 이 점에서 칸트는 이것을 무제약자라 그랬고, 이 무제약자에 근거하여 비로소 판단을 내리는, 이 실제를 판단하는 이런 것을 하지 않는다면, 이 말은 칸트의 무제약자에 근거하여 세계의 실제를 측정하지 않는다면, 이런 뜻입니다. 요렇게 고치라고요. 이제 자기 자신에게 동일자가 돼야 무제약자가 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칸트는 이것은 순수 이성에서는 판단이 안 되니까 이 무제약자를 이야기하면서 이율 배반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신존재증명, 그 다음에 뭘 얘기하죠? 영혼불멸, 그 다음에 영혼불멸 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지? 이 3개를 순수 이성에서는 파악되지 않기 때문에 실천 이성으로 갖고 갔던 거죠. 영혼불멸,
그 다음에 신과 같은 거, 하느님, 이런 거. 이런 거는 우리의 이성 안으로, 오성 안으로 들어올 수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자의 영혼 불멸이겠죠. 그죠? 그 다음에 자유입니다. 이 세 개. 자유, 영혼 불멸, 그 다음에, 신. 이 세 개를, 그래서 피테는 칸트의 이 무제약자를 신이라 그랬어요. 나는 나다. 동일자. 그죠? 이 동일자. 나는 나다. 신이 이성의 대가리 속에 있는 것으로 관념론 철학은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헤겔은 인간의 정신을 절대정신이라고 이야기했다는 거. 오늘 이까지 나갑니다. 자, 그 다음 정리하셔요. 그 다음, 이 숫자를 통하여 이 세계를 지속적으로 날조하는 것 없이, 누가 그랬습니까? 누가? 데카르트 역시 그렇잖아. 수학으로 세계를 수학화했잖아. 칸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계를 수학화했습니다. 그죠? 그 당시에 과학자들을 따라서. 이 세계를 수학화함으로써 이 세계를 자연 법칙을 수학으로 계산할 수 있는 걸로 만들어서 이 자연을 지배하고 통제하는 과학의 길을 열어준 게 바로 칸트와 데카르트와 같은 그런 철학자였다는 것. 이 점에서 수를 통하여 이 세계를 지속적으로 칸트처럼 날조하는 게 없다면 인간은 살아갈 수 없다는 것. 그러나 이런 방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비진리라고 하는 겁니다. 니체가 볼 때는 이런 칸트식의 생각이 없다고 인간이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비진리를 삶의 조건으로 인정하는 여러분들은 위험한 방식으로 익숙한 가치 감정에 저항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이게 비진리라는 거예요. 비진리. 그죠? 비진리를 삶의 조건으로 인정한다는 거. 이것은 바로 이런 비진리, 이런 진리를 거부하고 비진리, 니체가 말하는 삶의 조건이 이들에게는 비진리가 될 수 있겠죠. 이걸 인정한다는 것은 바로 위험한 방식으로 칸트식의 익숙한 가치 감정에 저항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고 나서 이러한 위험한 방식으로 칸트의 철학을 비진리로 뒤집을 수 있는 그런 용기 있는 행동을 감행하는 철학, 곧 니체의 철학은 바로 이로써 마지막 결론 줄 빡빡 치십시오. 선악의 저편에 자기 자신을 세우는 철학이다. 기가 막히죠, 그죠? 오늘 사절은 상당히 어려운데 여러분들 쓰면서 다시 정리하십시오. 그죠? 칸트를 거부하고 칸트를 이렇게 비판하는 그런 철학입니다. 선악의 저편에 있다는 거. 칸트의 도덕 철학을 넘어서서 우리는 철학을 해야 된다는 거. 그걸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런 용기 있는 이런 것들을 다 비진리라고 생각하고 삶의 조건을 우리가 긍정하는 그런 철학으로 우리가 나아간다면은 우리는 비로소 그런 것들을 감행하는 철학을 만날 수 있는데 그게 바로 니체의 철학입니다. 이 철학은 바로 오직 선악의 저편에서 자기 자신을 세우는 거라고 하는 거. 자, 오늘 강좌 길었습니다. 그죠? 오늘 강좌 제가 볼 때 상당히 길었네요. 오늘 강좌가 한 1시간 20분에서 1시간 10분이 넘는 것 같아.
우리 데리다가 나타났네. 배신의 저편. 마음에 듭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오늘 신디 누나, 그 다음에 김은혜 전도사님, 그 다음에 우리 오세훈 형님, 큰형님 계시고, 그 다음에 우리 백 목사님, 그 다음에 또 누구시죠? 그 다음에 안 보여. 우리 데리다 들어와 있네? 들어와 있고, 예, 무제약자 들어가면서 당연히 어렵죠. 제가 그래도 그 정도 아주 쉽게 설명해 준 거예요. 다음에 언제 칸트 이쪽 피테 공부는 제가 따로 시키려고 시키려고 합니다. 신디 누나. 그 부분 다시 들어주셔요. 그리고 오늘 니체 강좌, 재미있었습니다. 그죠? 오늘 3절, 4절 끝났습니다. 평안한 밤 되시고, 제 동생 성정훈 대리다께서, 저를, 이렇게 배신의 형님으로, 저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하고, 오늘 오세훈 형님 끝까지 들었다 그러네. 예, 우리 홍전도사님 들어오셔서 감사합니다. 어쨌든 오늘 니체 강좌 재미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최장로님은 어디 갔다 오셨나. 어쨌든 감사하고요. 어쨌든 내일 예도가 가다머의 미학을 가지고 가다머의 진리와 방법을 갖고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세리 누나 안 들었잖아. 마지막 인사할 때 와갖고 웃고 있네. 어쨌든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십시오. 예도는 물러가겠습니다.